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마흔의 돈공부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책의 절반 정도를 천천히 읽었잖아요. 2부도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사회는 좀 이렇게 잘난 척 하거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호감을 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겸손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이 조금 겸손해야지 어디서 저렇게 나대 뭐 이런 게 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은 또 직장 생활에서 이제 막 고개 숙이는 게 뭐 습관화가 돼서 그런 탓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과하게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아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좀 자신감이 없어 하세요. 하지만 이 4050 세대들은 풍부한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적절히 활용만 하면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든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스스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인드 변화가 정말 필요해요. 부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되고 나를 훌륭한 원석이다라고 정말 믿는 그 믿음 그걸 좀 바꿔야 되죠. 그리고 또 20, 30대가 뭐 이런 SNS나 이런 거 잘 사용하고 뇌도 굉장히 팔팔하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40대가 지혜로 인해서 훨씬 더 뇌가 활성화돼 있대요. 더 경쟁력이 있대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그러면 시작을 해야 하는가? 매일 회사, 집만 오가다가 뭘 자기가 좋아했었는지, 뭘 자기가 관심 있어 했었는지, 정말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게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뭘 좋아하는지도. 부모님 세대들은 그거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느라 그리고 사회적인 기반을 잡느라 너무 바쁘셔서 그런 여유가 없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아기를 키울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첫째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엄청 스트레스였는데 그 아기가 이제 누워도 울고 서도 울고 뭐 그래서 아예 그냥 들쳐업고 3시간을 내내 3시간 동안 내내 서서 그냥 책을 봤어요. 그냥 그렇게 좋더라고요. 서서 책을 봐도. 한 달에 한 남편 몰래 15권씩 사놓고 그렇게 아기가 울거나 안 자거나 계속 칭얼대면 주구장창 업고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책을 보면 그 지루함도 달랠 수 있고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막 족쇄 같은 아기띠를 매지 않고 막 헐헐 날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 한두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위주로 책을 읽어보다가 폭을 넓혀보다가 이제 자기가 나 이런 거에 엄청 꽂히고 이런 것만 보면 막 너무 좋아 죽겠어. 이런 관심 분야가 보이게 되면 그걸 캐치하세요. 그리고 또 40, 50대에는 아끼는 것보다 쓰는 것에 집중하세요. 시중에 재테크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 줄이세요, 아끼세요, 허리띠를 졸라 매세요, 10원 한 장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달라진 시대에서는 중년이라고 계속 아끼는 게 아니라 아끼고 쓰고 뭐 아끼고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데 집중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쓰는 데 집중하라는 말은 무조건 쓰는 돈을 줄여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디에 쓸지를 정해서 제대로 쓰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시간으로 돈을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돈보다 중요한 개념이래요. 그래서 돈을 쓸 때는 이 시간을 절약해 주느냐 아니면 나에게 이 시간을 벌어다 주느냐
하는 걸 보고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꼭 배워야 할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거의 500여 권에 이르는 시중의 마케팅 책을 거의 다 읽으셨는데요. 이거를 대부분은 직접 다 사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면 또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셨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강사 한 분께 1대1 코칭을 요청을 하셔서 더 깊게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뭐 빚이 없어서 뭐 경제적인 사정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빚은 있던 상황이었고, 하지만 자신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히 결정을 하셨고, 지금 그 결과가 수십 수백 배로 지금 돌아오고 계신다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시간이 없어. 나 시간 없어. 나 너무 바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그냥 저녁 술자리나 주말을 비롯한 휴일에 약속을 가능한 한 잡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거 평생 이렇게 하라 하겠어요? 2, 3년. 짧게는 1년 아니면 2, 3년 정도만 그런 자리를 물리시고 그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죠. 또 하나의 시간 확보 방법은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올빼미형 인간인데요. 저는 정말 새벽 3, 4시가 저의 취침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침 시간에 활용을 못하는 거죠. 굉장히 피곤해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저 혼자 너무 피곤해서 조금씩 더 자야 하고 몸은 약간 이렇게 물에 젖은 솜처럼 굉장히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그런데 또 밤이 되면 또 쌩쌩해져서 또 날밤을 새고 있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니까 저도 몸에 병이 오더라고요.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독 일행 하나 읽으면 하나를 실행하자 해서 새벽 4시 일어나기 지금 한번 해보고 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2번 성공할까 말까요. 알람이 들리지가 않거든요. 저는 정말 깊이 자요. 꿈 한 번 꾸지 않고. 그래서 알람이 너무 안 들려서 한 머리맡에 핸드폰 2개, 알람 시계 하나, 총 3개를 해놓고 자야 겨우 한 번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지금 도전 중이에요. 얼마나 성공을 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1시간을 확보하잖아요. 1년에 책 100권도 거뜬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시고 적금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을 끌어다 모아서 어느 정도의 현금도 마련을 하셔서 그 돈으로 시간과 돈을 배움에 투자를 해보시는 거예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또 40, 50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변화 적응력이에요. 변화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잖아요. 자신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굉장히 변화는 능동적이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 되겠어 할 때 변화 적응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남들이 다 시작할 때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저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재다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자신이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다 자기 핑계입니다. 자기 핑계를 다 떨쳐내버리고 무작정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그 담임 선생님이 어느 순간부터 지하철을 타거나 식당을 가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보면 중년층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막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대요. 이때 블로그나 이런 거 하고 계셨거든요. 담임 선생님의 변천사를 보면 블로그를 하시다가 페이스북으로 옮겨 타시고 페이스북에서 또 인스타그램으로 옮겨 타시고 인스타그램이 진다 그리고 유튜브가 뜬다 하실 때 또 이제 바로바로 갈아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관찰에 의한 예지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네? 그러면 이 중년층은 점점 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겠다. 나 같은 나이의 중년층이 볼 수 있을 만한 채널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셨냐? 30만 명. 구독자 30만 명, 저는
10명? 구독자와 월 1,000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금 당장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해요. 용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빚을 어느 정도 뭐 갚고 난 다음에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 만큼 정말 부실하게 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체력이 안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빚을 갚고 나서는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 40, 50대에는 한번 잃고 나면 굉장히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체온 유지. 체온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옷을 따뜻하게 입는 건 기본이고 난방도 굉장히 충분히 하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기본적인 거죠. 근데 안 지키죠. 밤 10시에 잠 자고 호르몬 분비가 제일 왕성하니까.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개념은 일단은 돈을 벌려면 고객의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돈 문제와 시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빠르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그것으로 또 자기는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걸 항상 생각해 보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려면 고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이분이 내과를 다니셨는데 정말 감동적인 치료를 하신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얼마 전에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는데 그 동네 의사가 이제 이 담임 선생님한테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굉장히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면서 자신을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조금 어디가 아플 때 병원에 갔더니 그냥 여러 말 하지 말고 빨리빨리 엑스레이 찍으세요. 빨리빨리 가서 검사나 하세요. 이런 뉘앙스였어요. 얼른 가서 찍고 내가 그 찍은 걸 보면 난 알 수 있잖아. 그럼 그 너의 그런 설명은 필요 없어.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내가 그래 뭐 찍으면 의사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 찍어 본다 하고 찍었는데 그냥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 가서도 계속 아픈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봤더니 너무나 구체적으로 질문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제 뭔가 하나 딱 걸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딱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였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저희 작은 애가 코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한 달을 먹어도 이 누런 코, 누렇다 못해 초록색인 이 콧물이 없어지질 않고 너무나 머리가 두통도 심하게 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받은 이비인후과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정말 잘 낫는다더라. 그래서 갔더니 충격받았잖아요. 80세 정도 되는 거예요. 나이가 80살, 제가 보기엔 80살에 가까우신 정말 백발의 할아버지가 수술복 같은 비닐 헤어캡을 쓰시고 옷도 왜 부직포로 된 일회용 이렇게 수술 가운 같은 거를 딱 입으시고 진료대와 이 환자가 앉는 데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환자의 거리가 꽤 있어요. 멀찌감치 앉으셔가지고 그런데 그 주변이 어떻냐면요. 책이 제 앉은 키만큼 만한 책들이 수십 권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책상 밑에 책이 이만큼씩 쌓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생소한 광경이었어요. 애를 앉혀놓고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너무 안 낫습니다. 너무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경상도 분이신데 아이고 어쩌고 아가 그리 고생을 했나 어렵다에 나는 이걸 어째 고치고 나 오늘 밤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공부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해. 나이가 80이시면 경력이 얼마신데 그냥 그 콧물약 아무거나 주시면 되지. 그거에다 항생제 그냥 막 주시잖아요. 저희 애가 항생제와 콧물약과 뭐 해서 한 4-5가지를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막 먹으면서 엄청 오래 버텼거든요. 의사들은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은 약을 줬었어요. 어느 병원에 가도. 그 선생님은
그 나이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렵대요. 어렵고 공부를 해야겠대요. 내가 이번에 처방을 해주고 다음번에도 안 나으면 다음번에 왔을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해놓을게.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내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놓을 테니 그때 한번 더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코를 이렇게 벌리는데 그 벌리는 집게가 황동으로 된 것 같았고 색깔이, 근데 일제시대에 쓰는 건 줄 알았잖아.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 손때가 묻은 그 집게와 이게 코 이렇게 후비는 긴 봉들, 너무 놀랐어요. 그런 집기를 쓰는 데가 없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최신식 기계 삑 눌리면 막 얼마나 전자동입니까? 그런데 집게가 나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정말 세월이 얼마인지 40년 50년은 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하시더니 약국에다 전화해서 약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없다고, 옛날 약이라서 없다고, 근데 그 비슷한 약이라도 구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끊었어요. 저희가 이제 약국으로 내려갔는데 약국도 가관이에요. 약국도 그 의사 선생님처럼 똑같이 서재가 어마어마하게 큰 책장에 책이 가득 차 있고 진료실은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응접실처럼 돼 있고. 나 그런 약국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백발이 성성하신 그 약사분께서 이거죠 하고 약을 주시는데 약 한 개, 정말 시럽, 분홍색 시럽 한 개를 처방해 주신 거예요. 너무 웃었어요. 이거 한 개 처방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한 개 처방해 주셨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한 개를 먹고 3일 만에 나았죠. 한 달을 먹어도 5-6개 약을 한 달을 먹어도 안 낫던 그 병이 그 작은 물약 하나로 3일 만에 나았죠. 제가 진짜 감동했었어요. 정말 환자를 대충 볼 수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있는 성의를 다해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항생제를 쓰면 되는데 절대로 쓰지 않으면서 어떤 약을 써야 될까 굉장히 고심해서 하나를 딱 처방해 주시는 걸 보고 그것도 직방으로 나왔잖아요. 물론 그 선생님의 덕이 아니고 그동안 먹어왔던 항생제 덕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전 믿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환자를 진심으로 대했고 연구하는 자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금방 나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처리를 해주면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살 때도 그렇게 남한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허투루 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 있는 다미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엄청난 실력의 경제 컨설턴트들이 많잖아요. 많지만 이분이 유독 뜨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은 고객의 자산을 자기 자산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 진심을 다해서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이 승승장구 너무 잘 풀리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또 하나를 뽑자면 실천력과 실행력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너무 행동이 앞서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느라 실행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처럼 버거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때는 뭐 앞뒤 볼 게 없어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야 돼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 실행하는 능력이 몸에 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의 일은 하기 전에는 굉장히 귀찮고 하기 싫고 머리가 아프지만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아니네? 생각보다 부담이 적네? 상쾌하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귀찮아 뭐 이런 거 실패할까봐 두려워 이런 건 다 머릿속에서 나온 변명이죠. 우선 사소한 실행이라도 해보면 실패 경험이 점점 쌓이고
실행하던 것이 또 습관화가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실천하는 습관부터 들여라. 그리고 마케팅 있죠. 500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마케팅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뭐 상품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 봐야 고객은 눈길을 주지 않는다. 차라리 접근법을 조금 달리 해서 아까처럼 유용한 정보를 먼저 뿌리고 거기에 대한 방식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내 콘텐츠로 오게끔 만드는 거죠. 힘들어도 반복할수록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탁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탁월함, 차별화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가장 어려운 법이에요. 시작이. 그 시작을 해놓고 그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겨놓고 그 다음 초반에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이제 지속하는 거죠. 그거를 지속하지 못하면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것도 전부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익숙해졌는데 왜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아, 이제 그만할까봐 뭐 재미도 없고 구독자도 안 늘고. 그런데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enough. 충분하지가 않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활주로를 굉장히 길게 달려야 이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일은 어느 정도, 어느 이상을 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다? 임계치라는 거죠. 임계치. 아, 진짜 막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PT를 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하세요.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정말 코를 한 대 탁 쳐주고 싶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걸 해내면 임계치 끓는 점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 그걸 이겨내야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인생 이막에서는 책을 그냥 막 너무 넓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책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분야의 책을 조금 폭이 넓게 보다는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를 읽어도 마케팅 책은 필수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 자신이 읽는 행위만 해놓고 그걸로 뭘 결과를 남겨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게 마케팅 책이잖아요. 처음에는 배경 지식을 넓히세요.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왜 1만 권 독서, 뭐 1000권 독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배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배경 지식을 넓혀 놓으면 한 3일 걸려서 간신히 읽었던 경제책도 경제 용어에 대한 뭐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다음번에 그 경제책을 읽을 때는 하루에 1권, 하루에 3권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더 좋은 독서법은 뭔지 아세요? 읽다 보면은 터득을 하실 건데 꼬리 물기 독서법, 책 발굴 하는 거죠. 책을 하나 읽으면 그 저자가 여러 가지 인용을 하게 돼요. 인용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책에서 인용을 했노라 하고 뒤에 보면 인덱스에 이렇게 첨가가 돼 있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와, 내가 굳이 이 분야의 책이 어떤 책이 좋은가 이렇게 서치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감명을 받았다니까 이 책을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선정하는 시간을 확 줄여주니까 그 일석이조죠.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읽은 책이 10여 년간 총 10,000권을 읽고 계셨대요. 막 술술 읽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데도 몰입 독서 기간을 갖는데 몰입 독서는 또 하루 종일 책만 읽는 날이죠. 그럼 하루에 10권도 읽으신답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인 읽기 방법은 메모하면서 읽는 거. 자기가 필요한 거 줄도 긋고 강의에 필요하면 강. 습관에 이거를 활용하면 좋겠다 하면 습. 이거를
또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거 책 한 권 읽으면 하나의 좋은 습관을 꼭 생길 수 있도록 실행해 보는 것. 그죠? 그건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이렇게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시기에는 인간관계도 잘 맺으셔야 돼요. 인간관계도 이상하게 이 시기에 접근해 오는 사람들은 뭔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무턱대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중에서 나를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나 막 이렇게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친구를 폭넓게 사귀는 게 아니라 인맥을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인맥이 지렛대가 되어서 본인이 하시는 일에 뭐 10배, 100배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대학원에 가가지고 막 인맥 쌓기 하려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진짜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년에는 사기꾼을 조심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이력을 받아보세요. 그런데 막 자기가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무슨 수백 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SNS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SNS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SNS를 하고 있다면 더 꼼꼼히 그 사람의 양력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함부로 내가 별거 하지 않아도 돈 엄청 버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러면 귀를 닫으세요. 팔랑귀처럼 팔랑팔랑 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따위는.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지셔야 하죠. 특히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가려서 사귀어야 하는 반면에 롤모델은 진짜로 자기가 직접 찾아서 나서기를 권하십니다. 좋은 예는요. 관심 있는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먼저 찾아서 읽고요. 두 번째는 세미나나 또는 강연장에 찾아가세요. 엄청나게 좋은 기운들을 받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거나 나랑 꿈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참석하세요. 그러면 만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그거를 실현해낼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4050 어머님, 아버님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은퇴자의 바보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바보 유형. 1번. 손주를 돌보느라 자기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막 아이들을 전담으로 맡아서 도맡아 키워주시는 거. 이런 거는 지양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 때 하고 싶었던 삶을 더 즐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자 바보 유형의 두 번째,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눈치 보면서 용돈을 타 쓰는 사람입니다. 많이 그러고 계신가요? 재산을 다 퍼주고 나면 이제 용돈을 기대 살아야 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큰 돈을 받았으니까 목돈이 한 번에 생겼으니까 당장에 막 큰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차를 바꾸든지 자신이 사업에 필요한 일을 얼른 해결해 버리고 그 큰 돈이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뒤로 소득은 그대로인데 월급 따박따박 받던 건 그대로인데 큰 돈이 없어. 이제 사라졌어.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부양해야 되니까 용돈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은퇴자의 바보 유형 세 번째, 독립한 자녀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큰 집에 사시는 분들.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한 30평이 넘는 방 4칸짜리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 그것도 이제 자녀가 살던 방 그대로 두시고요. 1년에 한두 번 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 방을 남겨놓으시는 거죠. 일단 집이 넓으면 주거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자그마한 깔끔한 집으로 옮기시고 현금 자금을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투자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투자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절대로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하셔서도 안 되고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그 돈 다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면 그 분야의 책을 적어도 100권을 읽으셔야 된다. 100권 안 되면 10권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뒤통수 침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자본금을 마련하시는 게 어려워요. 나 하나도 없어. 나 자본금 하나도 없고 집도 없어. 이런 분들은 1인 콘텐츠 사업을 하셔야 돼요. 1인 사업을 하셔서 그 돈을 자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할 게 없어. 뭐 못해. 어떻게 해. 이제 개발을 하셔야죠. 개발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발하려고 시작하시면 무궁무진무한하다는 거. 그리고 정 안 되면 자녀들에게 지원이 불가하다. 이제 아빠는 이제 돈 못 대준다. 아빠 늦은 나이지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안 수입이 없을 것임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말 그대로 이제 아무 일이나 막 찾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만 날리는 꼴이래요. 이 말은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빚에 막 쫓기면서 40대 초반에 온갖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조언이래요. 그 다음에 플랜 B 재테크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역량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자신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써주셨고, 그리고 글 쓰는 능력이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뭐 블로그를 하든 뭘 하든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재능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것도 단순하죠. 매일 쓸 것, 관찰할 것, 책을 많이 읽을 것. 책만 많이 읽는다고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소재에도 어떻게 이걸 나의 감성과 연결을 시켜서 정말 필요로 하는 지식과 버무려서 남한테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많이 써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읽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 상황에서 관찰을 통해 소재를 찾아내고 이를 매일 글로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르쳐 주는데 안 하세요. 그죠? 힘들어. 매일 하는 게 힘들어. 작심삼일을 100번만 합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성공을 하면 그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선하게 공유를 하시고 그 선한 공유가 또 선한 돈이 되어서 그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책을 읽은 것 같아요. 한 줄 한 줄 버릴 게 없고 많은 걸 배웠고, 이 책을 계기로 경제서적을 읽을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벌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정말 소중하게 읽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언제 돈 벌까요? 자, 오늘 유익하셨나요? 좀 시간이 길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마지막은 뭐다?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큼 책이 당신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게 없으니까요. 오늘 어떤 걸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적으셔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그럼 더 좋은 책으로 만나요.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